잠깐만요, 아가씨. 왜 그러세요? 건설사 회장 태혁이 공사판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태혁은 놀랐어요. 25년 전 죽은 아내와 똑 닮은 처녀가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밥 먹고 가지. 태혁은 아내를 똑 닮은 하은이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았어요. 엄마, 3번 추가요. 주방 쪽으로 외치는 소리에 태혁의 시선도 따라갔습니다. 주방 속 중년의 여성을 본 태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갈 거예요. 3월의 햇살은 밝았지만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신도시 공사 현장은 이른 오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고드는 소리, 쇳덩이끼리 부딪히는 굉음, 흙먼지를 뒤집어 쓴 덤프트럭이 좁은 현장 도로를 오가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뒤엉킨 한가운데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은 꼿꼿했고 흰 셔츠 위로 걸친 짙은 감색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강태혁 회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소유한 건설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현장 소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굽실거리며 오늘의 공정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태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다가 문득 시선을 들었습니다. 한바집도 들르지. 비서가 잠깐 일정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그런 일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강태혁 회장이 한번 내뱉은 말은 그것으로 끝이었으니까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바집 안이 술렁였습니다. 홀을 정리하던 하은이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식당은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현장 식당이었습니다. 강태혁 회장의 얼굴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입구 앞에서 단정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반박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발이 바닥에 박힌 것처럼, 몸 전체가 굳어버린 것처럼. 하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던 그 짧은 찰나 태혁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젊고 또렷한 눈빛, 살짝 올라간 눈꼬리, 웃지 않아도 환해 보이는 그 얼굴이 심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잊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설이나 숨소리보다 조금 더 큰 소리였습니다. 의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이름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태혁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은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안내하는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작은 물음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일정을 상기시켰지만 태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가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방이 내다보이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서가 안쪽이 더 조용하다고 했지만 태혁은 짧게 여기가 좋아하고 앉아버렸습니다. 비서는 주방 쪽을 슬쩍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은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다른 테이블로 건너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태혁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가 회장님 드셔야죠 해도 그는 건성으로 응하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비서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이 주방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3번 추가요. 그 소리에 태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방 입구로 옮겨갔습니다. 창 너머로 중년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릇을 내밀며 하은에게 건네는 옆모습이었습니다. 순간 태혁의 손에서 젓가락이 소리 없이 그릇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옆 얼굴이 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귀 뒤에 작고 오래된 흉터,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방식, 그릇을 건네는 손의 모양,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꿈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사람과 포개졌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귀에서 지워졌습니다. 덤프트럭 소리도 비서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고 식당 안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비서가 회장님 하고 따라 일어섰지만 태혁은 이미 주방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으로 들어서며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설이나 25년을 가슴 안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번엔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식당 전체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하은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 엄마 아세요? 여자가 태혁을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 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태혁의 입술이 벌어진 채로 굳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설이나 나야. 태혁이야.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낯설다는 듯 그러나 전혀 불편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아닌데요. 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 높낮이가 맞았습니다. 끝을 살짝 흐리는 방식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태혁을 알아보는 빛이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혁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쏟아지는 혼란 속에서 스스로 한 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비서가 출발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태혁의 시선은 사이드미러 속에 작아지는 한바집에서 끝내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설인이 아닌 걸까요? 설인은 25년 전 그 도로 위에서 이미 갔는데 너무 닮은 것뿐일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태혁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요.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이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태혁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잠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손이 잘 닿지 않는 그 자리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빛이 바랜 사진 한 장과 반으로 접힌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구청 도장이 찍힌 혼인신고, 수리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2개. 강태혁, 윤설인. 태혁은 그 이름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윤설인. 오늘 한바집 주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요. 태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3월 말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구청 민원실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25의 강태혁과 23의 윤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흰 블라우스 위에 연한 하늘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민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진짜인 거야. 설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긴장한 것인지 설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태혁이 그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진짜여야지.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민원실 안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인이 수리 확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부부다. 그 웃음이 얼마나 환했는지 모릅니다. 구청 복도를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혁은 부모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거실은 차가웠습니다. 선대회장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혁이 들어서자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와 살 거면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태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불렀지만 태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이사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몇 개와 낡은 이불 두 채가 전부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3층,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떠 있었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설이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태혁 씨, 우리 집이다. 그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태혁은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한 점도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도 웃었습니다. 설인이 나 때문에 많이 포기한 거 알아 하고 말하면 태혁은 그 말을 자르듯 대답하곤 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설인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태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인이 부엌에서 한참 꾸물거리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가를 등 뒤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태혁이 이상하다 싶어 다가가자 설인이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태혁에게 손이 잡히고 등 뒤에 숨겼던 약국 봉투가 드러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태혁이 검사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서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린이 그 품 안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태혁이 대답했습니다. 나 있잖아. 딱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이 잠든 뒤에 태혁은 부엌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취업 공고 인쇄물과 아르바이트 구인 전단지가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번갈아 들여다보며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창밖에선 늦봄의 바람이 낡은 창틀을 두드렸습니다. 잠결에 눈을 뜬 서린이 방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뺨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쳤습니다. 서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아이가 생긴 걸 기념하자고 태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요. 출발하는 날 아침, 서린은 아직 아무것도 표시가 나지 않는 배를 두 손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우리 아가 바다 보여줄게. 태혁이 뒤에서 서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두 손이 겹쳐졌습니다. 돌아오면 방 하나 더 있는 대로 이사 가자. 서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린이 문을 잠그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잠긴 문 너머의 작은 방을, 그 안에 있는 둘만의 살림살이를요. 왜 돌아봤는지는 서린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서린이 작게 흥얼거렸고 태혁이 그 옆에서 따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서린이 사이드미러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그녀의 손이 태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혁 씨,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 안으로 쏟아졌고 어딘가에서 기계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 안으로 소독약 냄새가 파고들었습니다. 태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장이 흔들리다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오른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왼손을 들어 얼굴을 만지려 했더니 링거줄이 따라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범한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커튼이 두꺼운 조용한 VIP 병실이었습니다. 서린.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태혁은 다시 한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서린아. 이번엔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이미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수건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대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서린이 어디 있어요? 태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선대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 등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서린이 어디 있냐고요?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통증이 터졌습니다. 갈비뼈가 조여드는 것 같았고 오른쪽 다리가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태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제야 선대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린 씨는 사고 현장에서 갔다. 창밖에 빛을 등지고 선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태혁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태혁아,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니가 흐느끼며 태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혁은 그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데려다 주세요. 선대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말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 장례는 이미 끝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혁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팔을 잡고 있던 어머니 때문에 침대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다는 말이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태혁은 손을 뻗어 사이드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귀에 갖다 댔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2번 울렸습니다. 태혁은 폰을 귀에 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말이 귓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폰을 내렸습니다.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태혁은 혼자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링거줄을 끌고 절뚝이는 걸음으로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태혁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온도가 이마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카메라는 다른 곳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한쪽에 들것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 교통사고 피해자, 임신 중. 들것 위에 여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이마 위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자의 손이 시트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기의 심박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작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혁도 어머니도 그 복도에 누구도요. 병원장 선생이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늦은 밤 병원장이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와 나란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대화가 끝나자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조용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태혁은 차에 타기 전에 기사에게 사고 현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는 말렸지만 태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절뚝이며 차에서 내려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아스팔트, 핏자국도 유리 파편도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혁은 품속에서 꺼낸 꽃 한 송이를 도로 가장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그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다려. 금방 갈게. 바람에 쓸려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태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는 앞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대회장 앞에 앉은 태혁이 말했습니다. 후계자 수업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한 눈빛이었습니다. 태혁은 그 눈빛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태혁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어떤 빛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이름이 불릴 일도 그 이름을 부를 일도 없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빗소리만 이어지는 길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첫날, 태혁은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한번 멈칫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거두고 단추를 잠갔습니다.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얼굴들, 조심스러운 눈빛들. 선대회장이 태혁을 소개할 때 박수 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태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소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은 빡빡했습니다. 건설업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회계, 법무, 현장 관리까지 선대회장은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밤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태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소화했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서린의 필체였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장볼 목록이었습니다. 두부, 계란, 파, 별것 아닌 세 단어였습니다. 태혁은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서랍을 열고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을 빼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덮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풀리자 젊은 직원 하나가 용기를 낸 듯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왜 결혼을 안 하십니까?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그 직원을 눈으로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혁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혁은 다시 잔을 들었고 자리는 어색하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테이블 위에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조용하게요.
선대회장이 재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래의 여자와 그 부모였습니다. 차려진 음식들, 공들여 닦아놓은 식탁. 태혁은 현관에서 잠깐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음식도 먹었습니다. 상대 여자가 말을 걸면 적당히 받아넘겼습니다.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태혁이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대회장이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태혁은 이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태혁은 가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 안쪽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짧은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작은 빌라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서린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태혁 씨, 찍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음을 참으려 하지만 참아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15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태혁은 그것을 몇 번이고 되감아 봤습니다. 재생이 끝나면 또 눌렀습니다. 지우려고 손가락을 올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태혁은 폰을 덮어 책상 위에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대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몰라보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혈색 없는 얼굴, 가늘어진 손목. 태혁은 병실 의자에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 기록은 진짜였냐고. 장례는 정말 치러진 거냐고. 혹시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대답을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선대회장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유언 한마디 없이요. 태혁은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묻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는 영영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서서히 가슴 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날, 태혁은 아버지의 서재 구석에서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무겁고 낡은 것이었습니다. 손잡이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태혁은 잠깐 손을 올려봤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그 위에 낡은 천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 취임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임원들의 박수 소리, 악수를 청해오는 손들, 축하한다는 말들. 태혁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냈습니다. 웃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오랜 연습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날 밤, 태혁은 혼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늦은 밤에 서울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장 깃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난간에 두 손을 올리고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입술을 조금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질 만큼 작았습니다. 설이나, 나 여기까지 왔어.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왜 하나도 안 기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난간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요. 설인이라는 이름은 가슴 가장 깊은 서랍 안에 봉인된 채 꺼내지지도 버려지지도 않은 채로 그 긴 세월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태혁은 그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보고를 받다가도 문득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주방 창 너머에서 그릇을 건네던 옆모습, 귀 뒤에 흉터,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방식. 설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25년이 지난 기억이 흐릿해져서 착각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혁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오늘 일정을 상기시켰습니다. 태혁은 창밖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 현장, 오늘 다시 가지. 비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지난주에도 다녀오셨는데요. 태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먼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챙기며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한바집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태혁은 내리기 전에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쪽 창문으로 시선을 뒀습니다. 주방 안이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태혁의 어깨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식당 문을 열자 하은이 입구 쪽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태혁은 짧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이미 주방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하은이 안쪽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태혁은 주방 창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았습니다. 비서가 안쪽이 더 조용한데요 했지만 태혁은 여기가 좋아하고 짧게 끊었습니다. 비서는 주방 쪽을 슬쩍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방 안에서 그 여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 앞에서 국자를 젓다가 조리대 위에 재료를 다듬다가 바쁜 손놀림이었습니다. 태혁은 메뉴판을 펼쳤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국자를 쥔 손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료를 썰 때 도마 위에 손을 얹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인도 저렇게 했었습니다. 칼질을 할 때 왼손 손가락을 살짝 안으로 굽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으려는 조심성이었는데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저 여자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태혁은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은이 쟁반을 들고 와서 상을 차렸습니다. 태혁이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하은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왔던 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멈추던 그 얼굴이요. 지금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설인의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당차고 똑 부러진 목소리였습니다. 태혁이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 먹겠습니다. 하은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태혁은 조용히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 하은이 20살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20살.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25년 전 사고. 설인의 임신은 2달째였습니다. 만약 설인이 살아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지금 25이 됐어야 합니다. 25과 20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닮은 걸까요? 왜 저 주방 여자도 이 홀의 처녀도 가슴 어딘가를 계속 건드리는 걸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홀 쪽으로 무언가를 가져다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태혁의 테이블 옆을 지나쳤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그 순간 태혁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이 맛있네요. 여자가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좀 됐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어가려는 기색도 피하려는 기색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인 것처럼, 태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여자가 돌아서서 다시 걸어갔습니다. 태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숟가락이 국그릇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 묻고 싶었습니다. 사고 전 기억이 있냐고, 가족이 있었냐고, 혹시 예전에 서울 외곽에 살았냐고. 하지만 그 말들을 전부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봐서는 안 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혁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주방에 일하시는 중년 여성분, 이름이랑 나이 좀 알아봐줘. 비서가 앞을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룸미러 너머로 태혁의 얼굴을 슬쩍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바집 건물이 사이드미러 안에서 작아졌습니다. 설인이 아닐 거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설인은 25년 전에 갔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보고 싶은 걸까요? 저 여자가 설인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닮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 아닌지는 태혁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비서가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태혁은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봐. 박미란 씨라고 하십니다. 현재 나이는? 비서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태혁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사고가 난 해 설인의 나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박미란이라는 여자의 현재 나이에서 25를 빼면 그 나이에서 임신 2달이라면 출산은 그의 가을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지금 20살이 아니라 24, 25이어야 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태혁은 천천히 펜을 다시 집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그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은이 2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생년월일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살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들은 말이었습니다. 혹시 빠른 생일이라면, 혹시 몇 달 차이라면. 태혁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비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하은 씨 정확한 생년월일도 알아봐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혁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설마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설마가 맞을 리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손이 식탁 아래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주먹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태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뭔가를 들고 오는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는 걸음이었습니다. 하은 씨 생년월일 확인했습니다. 태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비서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연도, 월, 일. 태혁은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틀을 잡고 있던 손의 손가락이 하나씩 조여들었습니다. 25년 전 가을, 설인이 임신 사실을 알린 것은 봄이었습니다. 2달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예정일은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하은의 생일은 그의 11월이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태혁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가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태혁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걸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태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사설 조사팀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팀장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혁은 사무실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 사망 처리된 여성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흔적을 찾아줘. 조사팀장이 잠깐 태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간이 너무 깁니다. 쉽지 않아요. 돈은 문제 없어. 태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사팀장이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들어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기록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경찰 기록도 일부 페이지가 통째로 빠져 있고요. 태혁이 되물었습니다. 삭제가 된다는 게 가능해? 조사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잠깐 떠 있었습니다. 태혁은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페이지가 빠진 경찰 기록, 사라진 블랙박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태혁은 아버지의 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장례 때 덮어두었던 낡은 금고였습니다.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들이었습니다. 겉면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혁은 장갑을 낀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수표 사본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혁이 평생 본 적 없는 액수는 아니었지만 수취인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2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병원장이었습니다. 태혁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르렀을 때 손에서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재 바닥에 봉투들이 펼쳐졌습니다. 세 번째 봉투 안에는 신원 세탁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설인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꼼꼼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래 걸렸을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의 존재를 지우는데, 비서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태혁은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것은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전직 형사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주소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된 전직 형사가 태혁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모르는 일이요. 태혁이 문틈에 발을 넣었습니다. 저 강태혁입니다. 피해자 남편이었어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문틀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태혁을 들여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뒤에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윗선에서 손을 쓴 게 맞아. 근데 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 거기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25년을 그 손 안에 쥐고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태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조사팀에서 영상 복원에 성공했다는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거칠고 흔들렸습니다. 흑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차선을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옆 차로에 태혁의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태혁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화면 안의 트럭은 멈춰 있었습니다. 차선을 반쯤 넘어선 채로요. 우연이 아니었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는 건너기 어려운 강이 있었습니다. 태혁은 지금 그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편지, 수표사본, 신원 세탁 서류, 영상, 캡처 사진, 조사팀 보고서 하나하나가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선들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태혁은 그 서류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펼쳐진 서류 한 장이 그 바람에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태혁은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넘어가는 종이를, 그 위에 적힌 아버지의 친필 서명을요. 조사팀에서 다음 보고가 들어온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태혁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손가락 끝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고 당일
신혼 미상 여성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접수 기록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임신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태혁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이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설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소읍이었습니다. 25년 전에는 그나마 운영되던 병원이 지금은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팀이 수소문 끝에 당시 담당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이미 은퇴한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태혁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태혁을 보며 낯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태혁이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신혼 미상 임신부가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인이 잠깐 태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혁은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기억나요? 노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분 한참을 말도 못하셨어요. 눈은 뜨시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보시고 이름을 물어도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냥 눈만 깜빡이고 계셨죠. 태혁이 물었습니다. 아이는요? 아이는 어땠습니까? 뱃속 아이는 다행히 괜찮았어요. 가을에 낳으셨어요. 예쁜 딸이었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태혁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은요? 본인이 못 지으셨어요. 한동안 말씀을 제대로 못 하셨으니까요. 제가 임시로 출생 신고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직접 바꾸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태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 문을 닫자 주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태혁은 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 유리 너머로 평범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주차된 차들,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쁜 딸이었죠. 그 말이 귓속에서 반복됐습니다. 태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조사팀이 이후 20년의 기록을 추적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설인이 살아온 발자취가 서류의 형태로 정리되어 태혁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태혁은 그것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공장 일용직, 식당 아르바이트, 이름도 낯선 소도시들, 이사 기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은의 초등학교 전학 기록이 3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설이는 짐을 쌓아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겁니다. 기억도 없고 연고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요. 그러다 태혁의 손이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조사팀이 어딘가에서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은의 초등학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운동의 날이었는지 교정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하은이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옆에서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었습니다. 태혁이 25년 동안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가 한쪽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 웃음이요. 사진 속 서리는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웃는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몸은 잊지 못하는 것들이요. 태혁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되고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혁은 다시 한바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하은에게 볼 일이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하은을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다가가 전했습니다. 하은이 잠깐 멈추다가 앞치마를 고쳐 메고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태혁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들어서자 태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불러내서 하은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혁이 잠시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25년 전 내 아내였을 수 있어요. 하은이 그 말을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 태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태혁이 대답 대신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생년월일만 봐요. 사고 날짜랑 당신 생일이랑. 하은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날짜를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서류 위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하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태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렀습니다. 태혁은 테이블 위에 혼인신고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조사팀에서 확보한 서린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 오늘 한바집에서 본 서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5년이 지난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방식은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 얼굴이 포개졌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태혁은 알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기쁨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25년을 혼자 버텨온 서린을 생각하면 그 무게가 온전히 자신에게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혁은 사진을 접어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커피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25년을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태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검사해 볼게요. 대신 엄마 놀라지 않게 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태혁은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지정된 검사 기관을 안내해 설인과 하은을 데려갔습니다. 태혁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은요. 비서에게서 검사가 무사히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태혁은 창가에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때까지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태혁은 한바집 근처를 지나가다 마트 앞에서 설인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설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오다 태혁을 보고 살짝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반갑다거나 어색하다거나 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얼굴을 마주친 사람의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태혁이 장바구니 쪽으로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설인이 잠깐 태혁을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먼저 걸어갔습니다. 태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장바구니를 오른손에 들고 걷는 걸음걸이, 어깨가 살짝 기우는 방식. 25년 전 작은 빌라 골목을 걷던 설인의 걸음걸이와 같았습니다. 태혁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결과지가 나온 날은 흐린 오전이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혁이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99.9% 친자관계 일치. 태혁은 결과지를 읽고 나서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하은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인이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의심도 설마도 혹시라는 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태혁이 하은을 만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한바집 근처 카페로 하은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은이 들어서자 태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하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99.9%. 하은은 그 숫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존댓말 없이 그냥 이름만.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뿐이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은이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혁은 막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하은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연습 좀 더 해야겠네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혁은 그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하게 물어볼게. 서린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돌아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하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고 기록, 병원 이송 서류, 신원 세탁 서류, 마지막으로 DNA 결과지가 놓였습니다. 서린이 천천히 식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서류들을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날짜를, 도장을요. 사고 기록을 넘겼습니다. 병원 이송 서류를 폈습니다. 거기서 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명이 적혀 있는 란 옆에 원래 이름이 지워진 흔적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서린이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나야?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야.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은 그 서류를 내려놓고 DNA 결과지를 집었습니다. 숫자를 읽었습니다. 99.9%. 그리고 천천히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이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결과지 위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괜찮아? 하은이 입술을 한번 꾹 눌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넘칠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서린이 일어나 불을 줄였습니다. 부엌에 서서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돌아봤을 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린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 한마디가 부엌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서린이 하은의 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찌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복도 쪽에 발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태혁이었습니다. 하은에게서 오늘 이야기를 전한다는 연락을 받고 근처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부엌 입구 앞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서린이 하은의 팔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서린의 등이 보였습니다. 25년 전 그 빌라 부엌에서 봤던 것과 같은 등이었습니다. 태혁은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에서 번지더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혁은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서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5년을 버텨온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버텨온 것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태혁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계단에 기대어 있는 이 순간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 조용히요. 계단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태혁이 눈가를 손등으로 마지막으로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건물 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계단 벽에 기댔던 등이 뻐근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출입문을 밀고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이 아직 약간 뜨거웠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설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텨온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혁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혁은 수소문 끝에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안에서 외상성 기억소실 분야로 이름이 알려진 의사였습니다. 예약을 잡으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자리가 났습니다. 태혁이 직접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도 같이요? 그러면 더 좋죠. 또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태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그 두 글자가 마음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하은이 설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 하은이 내민 것은 설인이 잘 꺼내 입지 않는 밝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설인이 옷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차려입어. 그냥 좀 좋은 데 가는 거잖아. 설인이 옷을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하은이 방문을 닫으며 돌아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나지막한 음악이 흘렀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태혁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과 하은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혁과 설인이 옆자리에, 하은이 맞은편에요. 잡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셋이 동시에 손을 뻗었다가 하은이 먼저 한 권을 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태혁도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읽지 않았습니다. 설인만 창밖을 바라보다가 태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해요? 조용하고 담담한 물음이었습니다. 따지는 것도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 그냥 궁금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혁이 잡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해드리고 싶어서요. 설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이 잡지 너머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전문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의사였습니다. 흰 가운, 둥근 안경, 낮고 안정된 목소리였습니다. 외상 후 해리성 기억 소실입니다. 사고 당시의 강한 충격이 기억 저장 자체를 차단한 경우에요. 회복 가능성은 5%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인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전문의가 덧붙였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자극하려 하시면 오히려 정신적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태혁은 그 말을 들으며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되돌리는 것도요.
그냥 이대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린이 먼저 음수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혁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종이컵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은이 그것을 들고 태혁에게 걸어와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민 종이컵이었습니다. 태혁이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복도 안에 발자국 소리들이 오갔습니다. 하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상해요? 태혁이 컵을 입에 대다가 멈췄습니다. 하은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혁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혁도 앞을 보며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처음으로 반말로 받아준 말이었습니다. 하은이 잠깐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태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저쪽으로 멀어지는 하은의 뒷모습이 어떤 이유에선지 눈에 잡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혁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온기를 손 안에 꾹 쥐었습니다. 서린이 혼자 음수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태혁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린이 알아채고 돌아봤습니다. 태혁이 나란히 서며 말했습니다. 기억을 찾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서린이 태혁을 바라봤습니다. 태혁이 앞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서 새로 알고 싶어요. 복도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이 태혁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짧고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태혁은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복도에서 본 서린의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혼자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얼굴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린이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영 내 남편이었대.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한 번 더 말해봤습니다. 아무 감각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실감이 난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서린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태혁은 그날 밤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5년 전 작은 빌라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린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한쪽이 더 올라가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병원 복도에서 본 웃음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웃는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처음 만나는 것 같아. 혼잣말이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태혁은 사진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하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서린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하은이 그 사진을 받은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젊은 엄마였습니다. 하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요.
하은이 그 화면을 끄지 못하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불 안에서 핸드폰을 쥔 채로요.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은은 끄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그냥 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하은에게 사진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과거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앞으로의 시간은 남아있다는 것. 그 생각들이 뒤섞이다가 어느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태혁은 그제야 잠이 들었고,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혁은 그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다 비워줘.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또요? 태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응. 비서에게서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알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태혁은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하은아,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어머니랑 같이.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요? 밥 한번 먹자. 또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어디요? 태혁이 그 2글자를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디냐고 묻는다는 것은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6시 서울 시내의 작은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간판, 낮은 처마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한 된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태혁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먼저 들어서고 그 뒤로 설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설인이 실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하은이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비싼 데잖아요. 태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설인이 하은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감사히 먹자. 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혁 맞은편에 설인이 앉고 그 옆에 하은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사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또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혁이 설인의 물잔이 비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따랐습니다. 설인이 그것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하은이 그 장면을 건너편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생선구이, 나물무침, 된장찌개, 조기조림.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태혁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설인도 하은도 각자 음식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하은이 불쑥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좋아해요? 테이블이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손을 멈추고 서로를 봤습니다. 하은이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냥 수습하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혁이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생선 좋아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은이 잠깐 태혁을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설인이 그 장면을 보다가 찌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색함이 조금씩 거쳐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혁이 하은 앞에 생선을 발라 놓았습니다. 하은이 보지 않는 척했지만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설인이 태혁 앞에 나물을 덜어줬습니다. 태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밥상 위에 조용히 오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노란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태혁이 설인 옆에 서고 하은이 설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설인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당신이랑 있으면 편해요. 태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걷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가가 살짝 달아오르는 것 같았지만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걸었습니다. 설인 옆에서 한 걸음씩이요. 하은이 두 걸음 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발 아래로 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하은은 그냥 걸었습니다. 태혁이 식당 봉투를 들고 걷다가 하은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봉투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하은이 받습니다. 뭐예요? 그냥 하은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태혁이 잠깐 봉투를 들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 하은이 잠깐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다음엔 커피요. 제가 살게요. 태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골목 끝에서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설인과 하은이 가는 방향과 태혁이 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세 사람이 멈췄습니다. 설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태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은이 설인의 팔을 잡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설인의 어깨가 하은의 걸음걸이가 빛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태혁은 한동안 그 모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늦게 태혁이 집에 돌아와 막 외투를 벗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태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하은이 좋아하는 거 해놨는데 드실래요? 뜻밖이었습니다. 태혁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가도 돼요? 묻고 나서 스스로 어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왜 물어봐요, 오세요. 그리고 먼저 끊었습니다. 뚝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태혁은 핸드폰을 귀에서 내리지 못하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세요. 그 말이 가슴 안에서 한동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인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밥상이 방 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달걀말이, 시금치나물, 맑은 국이 둘러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태혁이 하은 앞에 달걀말이를 덜어줬습니다. 하은이 보지 않는 척 받았습니다. 설인이 태혁 앞에 국을 밀었습니다. 하은이 설인의 밥그릇에 제육볶음을 얹어줬습니다. 아무도 그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이따금 국 마시는 소리. 말이 없었지만 상이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밥상 위에 번졌습니다. 세 사람의 손 위에, 국그릇 위에, 밥상보 위에요. 태혁이 그 빛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설인이 맞은편에서 국을 떴습니다. 하은이 제육볶음을 집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밥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밥상에서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진짜 첫 번째 기억이 될 테니까요. 노을이 방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그 빛 안에서 조용히 물들었습니다. 밥상 위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